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그날 밤 부엌에서 들려온 며느리의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건 아들의 말이었습니다. 엄마 치마에 있는 것처럼 연기하면 돼. 그래야 요양원 보내기 쉽지. 제가 36해를 정성껏 키운 아들이 저를 내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그날의 녹음 치밀하게 짜인 가짜 기록이 어떻게 폭로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어떻게 판을 뒤집었는지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가족 배신으로부터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실전 체크리스트도 드리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엄마 치매에 있는 것처럼 연기하면 돼. 그럼 요양원 보내기 쉬워. 아들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제 평생 두고두고 잊지 못할 독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하지 않겠다. 반드시 되갚아 주겠다. 여러분은 혹시 가족에게 배신당한 순간이 있나요? 가장 믿었던 사람의 입에서 칼날 같은 말이 나왔을 때 그 찬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저는 바로 그 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명숙 올해 72입니다. 경기도 분당 정자동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5해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먼저 떠났고 저는 교육청에서 35년간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공무원입니다. 지금은 제 남편과 제가 함께 쌓아 올린 연금 한 달 200만 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평생 모은 예금 8,200만 원이 있습니다. 아들 이름은 영민 39 대기업 부장입니다. 며느리 수지는 36 결혼 12년 차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2년 동안은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저희랑 같이 사세요.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효자라고 생각했고 며느리도 다정하게 말했으니까요. 그래서 2년 전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은 정자동 32평 아파트 1994년에 남편과 대출받아 1억 2천만 원에 샀던 곳입니다. 지금은 3억 8천만 원이 되었죠. 30년 동안 정성껏 지켜온 제 인생의 터전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참 좋았습니다. 아들이 용돈도 챙겨주고 며느리도 같이 밥을 해 먹으며 웃음이 오갔습니다. 역시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좋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반년쯤 지나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5일 저녁 그 모든 설마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거실에서 KBS 9시 뉴스를 자막으로 보던 저는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혼 12년 차에 시어머니랑 산다고 다들 놀라더라. 나도 스트레스야. 회사에서 돌아와도 편히 쉴 수가 없어. 그들의 불만에 이어진 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칼날 같은 대화였습니다. 엄마가 언제까지 사실까 모르지. 건강하시니까 10년은 더 사실 수도 있지. 10년 우리가 10년을 더 이렇게 살라고 그 순간 아들이 단호하게 내뱉은 말이 있었습니다. 방법은 요양원밖에 없어. 제 혈압은 순식간에 치솟았고 머리는 울리고 손은 떨렸습니다. 36년 동안 제 온 힘을 다해 키운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목을 눌러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밤새 간병해준 남편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밤마다 했던 부업 결혼할 때 챙겨준 예단과 혼수. 그 모든 기억이 눈물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귓가에 맴도는 건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치매에 있는 것처럼 연기하면 돼. 그 말이 귓속을 찌르듯 반복됐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지만 꿈속에서도 같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악몽이었죠. 아침이 밝아오자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밥상을 차렸습니다. 35년 공무원 생활로 다져진 습관과 정신력 덕분이었을까요? 아무 일 없다는 듯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이미 바스러지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과 며느리는 태어났습니다. 밥을 먹던 며느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좀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벌써 시작이구나 직감했습니다. 아들도 곧바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어제도 같은 말을 3번이나 하셨잖아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제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벌써 거짓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분명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난 멀쩡하다. 저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또 화내시네. 요즘 성격도 변하신 것 같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치밀한 계획이라는 걸. 며칠 후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아들을 꼬드겨 어쩔 수 없이 동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모든 계획의 주동자는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나는 내 자식이 가장 앞장서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목요일이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가고 며느리는 친정어머니 병문안을 간다고 나간 날 집에 혼자 남으니 오히려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오후 2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요. 회사에 회식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이상할 만큼 밝았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당부했습니다. 알았다. 술 많이 마시지 말고 조심히 들어와라. 네, 알겠습니다. 엄마도 일찍 주무세요. 저녁 8시에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친정에서 자고 갈게요.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서요.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장모님께 안부 전해드려라. 그렇게 하여 저는 집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요함이 반가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묘한 불안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밤 10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비틀거리는 발소리. 아들이 돌아온 겁니다. 저는 안방에 누워 있었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컸습니다. 여보, 지금 통화 가능해. 스피커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응, 괜찮아. 엄마는 주무셨어. 그 다음 아들의 말은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엄마 혼자 계셔. 지금이 기회야. 순간 머릿속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무슨 기회?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화는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소름 끼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방 이불 속에서 귀를 막고 있었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제 귓속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오늘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 치매 진단받는 거 생각보다 훨씬 쉬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식이라고 속이고는 사실은 치매 진단 방법을 조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심장은 거칠게 뛰었고 숨조차 막히는 듯 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나중에 들키면 어떡해?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엄마 해치려는 것도 아니잖아.
전문 시설에서 케어받는 게 맞다고 하면 돼. 오히려 효자 소리 들을걸. 그 당당한 어조에 저는 온몸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계획의 주동자는 며느리가 아니라 바로 제 아들이라는 걸. 며느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들은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던 채 더 치밀하게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언제 병원에 가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 중에 가지. 그 전에 엄마 행동을 좀 더 관찰해서 기록해 두자. 깜빡하는 거 같은 말 반복하는 거, 화내는 거, 날짜 헷갈리는 거. 다 적어두면 의사가 확신할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이 막혀왔습니다. 내 아들이. 제가 36해 정성껏 키운 아들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저를 속이려 한다니. 곧 며느리가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요양원비는 얼마나 들어? 아들은 이미 모든 걸 계산해 두었더군요.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야. 엄마 연금이 200만 원 나오니까 딱 맞아떨어지네. 저를 위한 연금이 제 노후를 지켜줄 돈이 제 입을 막고 등을 떠밀 도구로 계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담할 건 없겠네. 며느리의 목소리가 안돼 젖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 돈으로 엄마가 들어가시는 거야. 우리는 집만 관리하면 돼. 집은 당연히 우리 거지. 아들은 뻔뻔하게 마치 이미 제 장래가 끝난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 요양원에 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모든 재산 집과 예금까지 모조리 차지하려는 것이었죠. 엄마 예금이 얼마나 된다고 했지? 8,200만 원 정도 있을 거야. 제 평생 모은 돈까지 아들은 이미 세세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와, 그럼 집까지 합치면 4억이 넘네. 며느리의 흥분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마치 이미 죽은 사람처럼 취급당하고 있다는 서늘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야. 아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내뱉는 순간 제 귀는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는데 이미 제 재산을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제 장래가 끝난 자리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출근 전에 일부러 다정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요?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잘 잤다. 그런데 곧바로 본심을 꺼내놓더군요. 엄마, 그런데 요즘 깜빡하는 것 같던데. 병원 한번 가보실래요? 건강검진도 받을 겸. 저는 억울함에 치가 떨려서 버럭했습니다. 난 멀쩡하다.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 그 순간 아들은 며느리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 엄마가 또 화내시네.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예전 같지 않으세요? 성격도 날카로워지신 것 같고요. 둘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제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기 위한 합작극이었죠. 그날 오후 아들은 평소와 달리 점심시간에 집에 들렀습니다. 뭔가 확인하러 온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기척을 숨겼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를 엿들었습니다. 여보, 엄마 상태 어때 보여? 글쎄 아직은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며느리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잠시 정적 후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해야겠어. 오늘부터 같은 질문을 계속하자. 그러면 엄마가 답답해서 화를 낼 거야. 어떤 질문을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까 점심에 뭐 드셨는지, 어제 뭐 하셨는지, 하루에 서너 번씩.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들은 저를 미치게 만들어 스스로 증거를 남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깜빡하는 것처럼 보이게 상황도 만들어 약속 시간을 일부러 헷갈리게 알려주고 평소 쓰시던 물건들 위치도 바꿔놔.
그 말에 며느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다 정말 스트레스 받으셔서 몸 상하시면 어떡해? 우리 미래를 위해서야. 3억 8천만 원짜리 집이잖아. 게다가 엄마도 요양원에서 전문 케어 받으시는 게 더 좋아.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일의 주범은 며느리가 아니라 바로 아들이라는 걸. 그날 저녁 계획은 본격적으로 실행됐습니다. 엄마,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6월 17일이잖아. 저는 정확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30분 뒤 또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에 뭐 드셨어요?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먹었다니까. 아까도 말했잖아. 저는 짜증을 냈습니다. 또 30분 뒤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이 며칠이죠? 아까도 물어봤잖아. 17일이라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둘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계획대로 화내지 그 눈빛이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흘 나흘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제가 화내는 순간을 치매 증상이라며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저녁, 저는 또다시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병원 예약했어? 응.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야. 아들의 목소리는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엄마 행동 다 기록해뒀어. 의사한테 보여줄 거야. 뭐라고 적었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같은 질문에 계속 화내신다. 방금 한 말을 기억 못하신다. 날짜 개념이 없다. 성격이 예민해지셨다. 이런 식으로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지만 종이에 적힌 순간 그것은 사실처럼 포장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화를 낸 건 똑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해서였어요.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그걸 교묘하게 치매 증상으로 둔갑시켜 기록해두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정말 속을까 며느리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죠. 그러자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사들이 뭘 알겠어. 가족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증언하는데 의심할 리 없어. 게다가 나이도 72이잖아. 통계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나이야.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제 나이가 제 인생이 그들의 거짓말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더 준비해 둘까.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아들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일부터 엄마 물건들 위치 바꿔놔. 못 찾으면 당황하실 거야. 그것도 치매 증상이라고 할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일주일 뒤 찾아왔습니다. 모든 계획의 뒤에는 또 다른 배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였던 거죠. 그날은 금요일 오후 며느리가 친정에 다녀오겠다며 나갔는데 1시간도 안 돼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안방에 누워 있었는데 현관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대는 분명 나이 든 사람이었고 소리를 크게 내고 있었어요. 엄마 지금 통화 가능해? 며느리의 목소리였죠. 괜찮아. 시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시지. 네, 주무세요. 그리고 그 다음 제 심장을 얼어붙게 한 말이 스피커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빨리 처리해야지. 언제까지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 거야? 너희도 이제 마음이 다 됐잖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저를 누군가가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쉬워. 멀쩡한 사람을 요양원에 보내는 게. 며느리의 목소리는 망설임으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친정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멀쩡하긴 뭐가. 멀쩡에 이른둘이면 치매에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요즘 의사들도 다 이해해. 걱정 말고 밀어붙여.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모든 음모의 설계자가 바로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였던 겁니다. 엄마 만약 들키면 어떡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며느리가 또다시 불안해하자. 친정어머니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가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잖아. 시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하는 거지. 치매는 전문기관에서 돌봐야 한다고 하면 돼. 누가 뭐라 그래. 하지만 며느리는 양심이 찔린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래도 양심에 좀 걸려서요. 그때 친정어머니가 내뱉은 말은 제 가슴을 또 한 번 갈기갈기 찢어놨습니다. 양심 3억 8천만 원짜리 집 앞에서 무슨 양심이야. 그 돈이면 너희 인생이 달라져. 애도 낳아 키우고 여유롭게 살 수 있잖아. 그제야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제 집을 탐내는 건 아들과 며느리뿐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친정어머니까지 한통속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너무 심한 건 아니야.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는 게 두렵고 양심에 걸렸던 거죠. 하지만 친정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도 교묘했습니다. 치매 환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치매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야. 그냥 검사 받아보자는 거니까 문제 될 게 없어. 설마 의사가 정상이라고 하겠어. 그 말에 며느리는 다시 주저했지만 친정어머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요즘 의사들은 가족 증언을 제일 많이 참고한다니까. 너희가 일관성 있게 말하면 절대 의심 안 해. 며느리가 의아한 듯 묻자 친정어머니는 실제 사례까지 들이밀었습니다. 우리 동네 방 여사도 작년에 똑같이 했어. 시어머니 요양원 보냈거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 그대로 성공했어. 저는 그 순간 머리가 아득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미 누군가가 같은 방식으로 부모를 요양원에 보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가능하겠네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그런데 미리 준비할 게 있어. 친정어머니의 지시는 더 구체적이었죠. 병원에서 진단받자마자 바로 요양원에 보낼 수 있게 준비해둬야 해. 그들은 병원 진단부터 요양원 입소까지 모든 단계를 차근차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양원비는 얼마나 들어요? 며느리가 현실적인 걱정을 꺼냈습니다. 내가 알아봤어. 월 200에서 250만 원 정도면 돼. 내 시어머니 연금으로 충분하지. 친정어머니는 이미 계산까지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거의 맞네요. 그럼 우리가 부담할 건 없겠네요. 그렇지. 완벽하잖아. 그 순간 며느리의 마지막 우려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거부하면 어떡하죠? 거부할 권리가 없어. 치매 진단만 받으면 가족이 대신 결정할 수 있어.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어. 그 말은 너무나도 냉혹했습니다. 환자의 의지는 단 하나도 존중받지 못하는 제 존재가 송두리째 지워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아들에게 친정 어머니와의 통화를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엄마랑 통화했는데 요양원도 미리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반응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어디 알아봤어? 아직 직접은 아니고 대략 조사만 하셨대요. 월 200에서 250만 원 정도래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딱 맞네. 엄마 연금이 200만 원 나오니까 우리가 부담할 건 없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더욱 뻔뻔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 예금도 우리가 관리해야 해. 치매 환자는 금전 관리 능력이 없으니까 후견인 신청하면 돼. 얼마나 있는데 며느리가 묻자 아들은 태연히 답했습니다. 8,200만 원 정도. 평생 모은 돈이야. 그 말에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제 평생의 피땀 어린 예금까지 그들은 모두 차지하려는 것이었어요. 우와, 그럼 우리가 관리하게 되는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아들은 태연하게 그러나 교묘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후견인이 되면 법적으로 엄마 재산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 물론 겉으로는 엄마를 위해 쓰는 거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다음날 며느리가 외출한 틈을 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녹음을 해야겠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 손이 떨렸습니다. 니 70을 훌쩍 넘긴 나이에 이런 기술을 배우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며 녹음 기능을 겨우 익혔습니다. 제 삶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무기였죠. 그날 저녁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서 대화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불 밑에서 몰래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병원 예약 언제 했다고?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매 검사 받기로 했어. 의사한테 뭐라고 말할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엔 아직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깜빡깜빡하시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날짜 개념도 없고 성격도 예민해졌다고 할 거야. 지난 일주일 동안 기록한 것도 다 보여주면 되지. 그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좋아,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며느리가 샤워하러 간 사이 거실에 놓인 핸드폰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연이어 떴습니다. 보낸 사람은 며느리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요양원 3군데 알아봤어. 가격 비교표 만들어서 보내줄게. 화요일 병원 갈 때 이 서류들 꼭 챙겨가. 시어머니 증상은 일관성 있게 말해야 돼. 절대 앞뒤 안 맞으면 안 돼.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부부의 모의가 아니었습니다. 친정어머니까지 직접 개입해 치밀하게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잠시 후 샤워를 마친 며느리가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메시지 봤어. 정말 고마워. 수화기 넘어 친정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단호했습니다. 이런 일은 철저히 준비해야 실수하지 않아. 가격시설 프로그램까지 다 비교해 놨으니까 잘 보고 결정해.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양심에 걸려서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친정어머니는 냉정하게 찬란했습니다. 또 그런 소리니 시어머니 건강을 생각한다고 말하면 돼. 전문시설에서 케어받는 게 훨씬 낫다고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뿐 아니라 그들의 친정까지 합세해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빼앗으려는 음모였던 겁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져요. 며느리가 안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곧장 받아쳤습니다. 그래,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요즘 다들 그렇게 해. 시대가 변했잖니. 그 말에 저는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차갑던 말, 며느리의 흔들리는 눈빛, 그리고 친정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 끔찍한 계획의 설계자 주동자는 바로 며느리 친정 어머니였던 겁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단지 그녀의 사주에 휘둘리고 있을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아들의 탐욕 며느리의 망설임 진정, 어머니의 교묘한 부추김, 이 모든 걸 하나하나 정리하고 제 방식대로 맞서 싸우리라. 하지만 제 희망은 월요일 아침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평생 나를 가장 이해해 줄 거라 믿었던 딸마저 아들 편에 서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은정이 아들보다 3살 위인 제 딸, 부산에서 남편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늘 든든한 내 편이었죠. 남편 장례식 때도 부산에서 곧장 올라와
며칠간 함께 울어주고 명절마다 안부를 챙기던 아이. 제가 혼자 지내던 2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와 집안일을 도와주고 제 곁을 지켜줬던 아이. 그래서 저는 믿었습니다. 은정이만큼은 내 편일 거라고. 설령 세상이 다 돌아서도 딸만큼은 다를 거라고. 그날 오후 2시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늘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은정아 나야 잘 있다. 예진이는 어때? 예진이가 할머니 언제 보냐고 물어봤어요. 벌써 중학생이 됐어요. 손녀 이야기에 제 얼굴이 절로 환해졌습니다. 시간 참 빠르네. 그러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제가 올라갈게요. 오랜만에 얼굴도 뵙고 싶어요. 그래 와라. 갈비찜 해줄게. 순간 저는 설레었습니다. 역시 은정이는 다르구나. 나를 지켜줄 든든한 버팀목이구나. 하지만 불과 30분 뒤 제 희망은 무너졌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온 아들의 낮고 심각한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누나 이번 주말에 올라온다고 하셨죠? 왜 엄마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요즘 엄마가 좀 이상하세요. 깜빡깜빡하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제 딸까지 속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래. 그 정도로 심해. 은정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치매 초기 증상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병원 가기 싫어하세요. 그럼 더 빨리 모시고 가야지. 치매는 조기 진단이 정말 중요하다던데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었던 딸마저 아들의 거짓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으니까요. 만약 엄마가 정말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집에서 돌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전문 시설에서 케어받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양원 말하는 거야. 딸의 목소리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실용적인 어조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요즘 시설들도 잘 돼 있다던데.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지막 기대였던 딸마저 저를 요양원에 보내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으니까요. 요양원비는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연금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한 달에 200만 원 나오시잖아요. 아들의 대답에 딸은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네. 너희가 경제적으로 부담될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어진 딸의 말은 제 심장을 찢었습니다. 그럼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딸마저 제 집을 계산 속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저희가 관리해야죠. 빈집으로 둘 수도 없고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맞네. 그런데 나중에 상속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유언장 같은 건 써두신 게 있어. 딸의 목소리는 차갑고 직접적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제 건강이 아니라 오직 제 재산이라는 걸. 아직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상의해서 정해야겠죠. 아들이 얼버무리자 딸은 말했습니다. 그래, 일단 엄마 건강이 우선이지. 이번 주말에 가서 직접 뵙고 판단할게. 고맙습니다, 누나. 누나가 와주시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요. 아들의 감사 인사에 저는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은정이 언니 이번 주말에 오신다면서요? 엄마 상태 직접 보시고 병원 가는 것도 설득해 주실 거야.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언니가 말씀하시면 어머니도 들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누나도 요양원 보내는 걸 찬성하시더라고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럼 반대할 사람이 없겠네요. 그렇지. 이제 엄마만 설득하면 돼. 그리고 화요일, 병원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데리고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갔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검사 잘 받으시고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으세요.
저는 억울함에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난 멀쩡하다니까. 왜 이런 데까지 데려와? 엄마 그냥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쁠 거 없잖아요. 며느리가 달래는 목소리를 냈지만 그 속은 뻔히 보였습니다.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니 50대 중반쯤의 남자 의사가 있었습니다.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2입니다. 의사가 아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어떤 증상을 말씀하셨나요?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깜빡깜빡하시고 같은 말을 하루에도 서너 번 반복하세요. 날짜 개념도 없으시고 성격도 예전보다 까칠해지셨어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며느리도 곧장 거들었습니다. 어제도 같은 질문을 몇 번씩 하셨어요. 그리고 평소 쓰시던 물건들을 자꾸 못 찾으세요. 의사는 저를 바라보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2024년 6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저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럼 100에서 7을 빼면 93. 모두 정확했습니다. 의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요. 인지 능력도 정상이고요.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여기서는 괜찮아 보여도 집에서는 정말 심하세요. 병원 오는 길에도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거든요. 맞아요, 의사 선생님. 평소에 정말 깜빡깜빡하셔서 저희가 걱정이 많아요. 가스불도 자주 깜빡하시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진지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단 한 번도 가스불을 켜놓고 잊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의사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가족분들 말씀대로 평소에 깜빡하는 일이 많으신가요? 저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저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제 말을 듣는 순간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치 봐, 또 화내지. 이것도 증상이지.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의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일단 추가 검사를 해보시죠. MRI도 찍어보고 신경심리검사도 받아보시면 정확한 판단이 나올 겁니다.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아들이 재빠르게 물었습니다. 다음 주쯤 다시 오시면 됩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에 아들이 며느리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의사가 좀 의심하네. 다음에 올 때는 더 구체적으로 말해야겠어. 어떻게 며느리가 묻자 아들은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집에서 더 자세히 관찰해서 기록하자. 놓치지 말고 다 적어. 집에 돌아오자마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 은정이에게서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영민아 병원 다녀왔어. 어땠어? 추가 검사하기로 했어. 의사가 확실하지 않대. 그러자 딸이 차분하게 조언했습니다. 그럼 다음 검사 때 더 정확하게 설명해야겠네. 엄마 증상을 더 자세히 관찰해. 순간 제 온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마저도 이제는 완전히 아들 편에 서 있었던 겁니다. 누나 이번 주말에 와서 엄마 상태 직접 봐주세요. 증인도 필요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치밀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내가 직접 보고 의사에게도 말해줄게. 가족들이 다 같은 얘기를 하면 의사도 믿을 수밖에 없잖아. 고마워요, 누나.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들의 감사 인사에 제 가슴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절망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내 편은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 그리고 딸까지 모두 한패가 되어 저를 요양원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이른두를 살아온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목요일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하자마자 저는 바로 은행으로 갔습니다.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잔액 조회 좀 해주세요. 그리고 거래 내역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통장에는 정확히 8,250만 원. 남편과 제가 평생 아껴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이어서 연금도 확인했습니다. 국민연금 120만 원, 공무원 연금 80만 원, 매달 합계 200만 원. 충분히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길로 부동산 등기소에 들러 집 등기부 등본도 발급받았습니다. 제 이름 단독 명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상속받은 온전히 제 소유의 집이었습니다. 모든 서류를 차례차례 정리하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들이 내 재산을 노린다면 내가 먼저 처분해버리자. 그 주 금요일 저는 근처 공인중개사무소에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중개사의 물음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을 팔고 싶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무너진 어머니가 아니라 싸우는 인간으로 서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갑자기 왜 집을 파시려고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공인중개사의 물음에 저는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냥 빨리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요. 중개사는 조심스럽게 계산을 내놨습니다. 시세는 3억 8천 정도 됩니다. 하지만 금매로 내놓으시면 3억 5천만 원 정도에도 거래 가능하실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억 5천만 원이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빨리 파는 겁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묵직한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방역할 차례야. 토요일 오후 딸 은정이가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딸의 눈빛은 따뜻하기보다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괜찮다.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곧이어 딸이 돌려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영민이 말로는 깜빡깜빡 하신다는데 사실이에요. 무슨 소리야? 난 멀쩡하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오늘이 며칠이에요? 딸의 질문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늘 해왔던 바로 그 질문이었으니까요. 6월 29일 토요일이잖아. 저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점심에 뭐 드셨어요? 콩나물국에 김치볶음밥. 30분 후 딸은 또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엄마 오늘이 며칠이죠? 아까도 물어봤잖아. 29일이라니까 제 짜증 섞인 목소리에 딸은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봐, 정말 이상하지. 그 눈빛이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따로 모여 대화했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누워 있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벽을 뚫고 제 귀로 흘러 들었습니다. 정말 치매 같네. 같은 질문에 바로 화내잖아. 딸이 단정지었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에요.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빨리 요양원 보내는 게 좋겠어. 딸의 목소리는 차갑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나 다음 주 검사 때 꼭 증언해 주세요. 당연하지. 엄마 건강이 최우선이지. 내가 본 그대로 말해줄게. 저는 숨죽여 울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딸마저 이제는 완전히 제 등을 돌린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 시간이다. 일요일 새벽 온 집안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저는 조용히 일어나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김영숙인데요. 어제 내놓은 집 말인데 혹시 관심 있는 분 있나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흥분에 차 있었습니다. 어머님, 벌써 세 팀이 문의했어요. 오늘 오후에 보러 오신다는 분도 계세요.
마음에 드시면 바로 계약하셔도 돼요. 정말 급매로 내놓으시는 거죠? 네,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월요일 아침 부동산에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어제 집 보신 분이요. 3억 5천만 원 현금으로 계약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바로 계약하죠. 정말 확실하신 거죠. 한 번 파시면 되돌릴 수 없는데. 네, 확실합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노인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키려는 싸움꾼이었으니까요. 확실해요. 오늘 계약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오후 2시에 사무소로 오시면 됩니다. 계약금은 7천만 원 먼저 받으시고요. 공인중개사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제 계획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엄마, 저희 오늘 저녁 늦을 거예요. 먼저 주무세요. 그들의 인사를 뒤로하고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오늘이야말로 내 인생을 다시 쥐는 날이야. 오후 2시 부동산 사무소. 집을 사겠다는 젊은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좋은 집을 급매로 내놓으시다니 저희가 운이 좋네요. 그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묘했습니다. 좋은 분들이 사시니까 다행이에요.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지난 30년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꾸린 첫 보금자리, 아들의 첫걸음만 웃고 울었던 수많은 날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추억을 배신으로 짓밟으려 한 이들에게 남겨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계약금 7천만 원 여기 있습니다. 장음은 이번 주 금요일에 치르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짐 정리하고 이사할게요. 제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디로 이사 가세요? 젊은 부부가 묻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준비해둔 곳이 있어요. 사실 한 달 전부터 모든 걸 비밀리에 준비해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그날부터. 새 보금자리는 분당에서 차로 20분 거리 작은 15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혼자 살기에 딱 좋고 무엇보다 제 예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가격 1억 2천만 원. 저는 이미 일주일 전 예약금을 넣어두었죠. 어머님, 언제 입주하시겠습니까? 새집 부동산 사장이 묻자 저는 곧장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잘 선택하셨습니다. 혼자 지내시기엔 정말 편한 구조예요. 주변에 병원도 많고 마트도 가까워요. 내 마음에 쏙 들어요. 그 순간 저는 오랜만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여기라면 비록 혼자라도 편안히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저희 내일부터 제주도 여행 가잖아요. 말씀드렸죠? 응, 알고 있다. 조심히 다녀와라. 3박 4일 동안 가는데 엄마 혼자 계셔도 괜찮으세요? 괜찮다. 혼자 있는 거 익숙해. 저는 평온한 얼굴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비밀스러운 웃음을 삼켰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면 집은 이미 내 것이 아니겠지. 그땐 무슨 낯으로 나를 설득하려 들까. 화요일 아침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떠나는 두 사람을 현관에서 배웅했습니다. 엄마, 저희 없는 동안 잘 계세요.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전화하시고요. 알겠다. 재미있게 놀다 와라. 그들이 떠난 뒤 집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바로 이사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 가능할까요? 어디서 어디로 옮기시는데요? 분당 정자동에서 분당 순회동으로요. 짐은 많지 않아요. 네, 오후 2시쯤 가능하십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서둘러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유품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 30년의 기억을 하나하나 상자에 담으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소중한 것들만 상자에 담았습니다. 남편의 넥타이 한 장, 아들의 어린 시절, 그림 몇 장, 우리 셋이 함께 웃던 사진 몇 장. 나머지는 과감히 버렸습니다. 종이 상자를 접는 소리가 빈집에 메아리 치자 마치 지난 세월과 조용히 작별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고가 조금 지나 새집 열쇠를 받으러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어머님 열쇠 여기 있습니다. 새집에서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마음이 놓이네요. 손바닥 위로 떨어지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햇빛이 비친 열쇠머리가 반짝였고 그 반짝임이 마치 내 다음 삶을 비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새집에 들어서자 은은한 세제 냄새와 따뜻한 햇살이 먼저 맞아 주었습니다. 작지만 동선이 깔끔했고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바닥을 길게 쓸고 지나갔습니다. 혼자 살기엔 완벽했습니다. 이곳에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어깨가 저절로 내려앉았습니다. 오후 2시 이사업체가 도착했습니다. 내 짐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예요, 네.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려고요. 상자마다 검은 매직으로 간단히 적힌 글씨. 그 위에 손을 한 번씩 얹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내야 할 것들은 보내고 남겨야 할 것들만 남기는 일. 늦었지만 이제야 제 삶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이사하시는 걸 아시나요? 기사님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행 갔어요. 돌아오면 알게 되겠죠. 내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심장은 묵직하게 뛰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새 집으로의 이사가 끝났습니다. 첫밤 전등을 끄자 창밖 바람 소리와 냉장고의 낮은 윙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누군가의 눈빛과 한숨을 살피지 않아도 되는 밤. 베개에 뺨을 대자 금세 잠이 새우르르 내려 앉았습니다. 수요일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제가 이사를 왔는데요. 혹시 제 아들이 찾아와도 새 주소는 알려주지 마세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가족 문제라. 당분간 연락을 끊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관리소장의 단단한 대답에 마음속 마지막 빗장이 하나 더 내려갔습니다. 다음은 이웃들이었습니다. 먼저 박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영숙 씨, 어디 갔었어? 며칠 안 보이길래 이사했어요. 다른 곳으로. 아니, 아들이랑 같이 잘 지낸다더니 무슨 일이야.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요양원 이야기, 거짓 기록 연금과 예금, 그리고 집. 한마디도 보태지 않고 한 줄도 빼지 않고 뭐라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박 여사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아들과 며느리의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방 안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이런 못된 자식들이 어딨어 이른 둘 어머니를 속여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니. 그래서 내가 먼저 집을 팔고 나온 거예요. 잘했어. 그런 자식들한테 집을 왜 줘? 절대 안 되지.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김 여사, 이 여사, 최 여사까지 하나둘 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영숙이가 얼마나 성실한데. 그 아들, 며느리 참 뻔뻔하네. 뜻밖의 지지에 심장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진실 앞에서는 목요일 나는 더 멀리 걸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민 부장님 연결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은 휴가 중이십니다. 그럼 팀장님과 통화 가능할까요? 김영민 부장 어머니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잠시 후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팀장님? 우리 영민이가 평소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신가요? 효자로 유명하죠. 늘 어머님 얘기하시고 함께 모시고 산다고 자랑하더군요. 나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으로 보내려 한 계획 침해 연기를 강요한 대화 재산을 계산하던 말들. 내 단정한 문장 하나하나가 수화기 저편으로 건너가며 공기를 바꿔놓는 게 느껴졌습니다. 팀장의 숨소리가 길어졌습니다. 정말? 입이 떨어지지 않네요. 증거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들려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창가에 섰습니다. 초가을 바람 같은 바스락거림이 마음을 스쳤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을, 내 존엄을, 내 집을 지키는 사람.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에게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 장음이 입금된 날, 부동산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총 3억 5천만 원 모두 입금 완료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슴속은 전혀 다른 박동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다. 어머님, 그런데 가족분들은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내일이면 알게 될 거예요. 여행에서 돌아오거든요. 내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 너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알게 되겠지. 토요일 오후 4시 드디어 기다리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패닉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 너희 돌아왔구나. 여행은 재미있었니?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장난하시는 거예요. 집이 왜 없어요? 팔았다. 3억 5천만 원에 내 말이 끝나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비명이 섞인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뭐라고요? 왜 상의도 안 하고 며느리가 전화를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왜 상의해? 내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돼? 내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라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울상으로 떨렸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신 건데요? 너희는 알아서 해. 나는 내가 살 집 이미 마련했다.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며느리의 억울한 울음소리에 나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아침에 날 연기시켜서 요양원 보내려 했던 거 다 알고 있어. 순간 전화 너머가 고요해졌습니다. 숨죽인 정적. 그 정적이야말로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저희가? 아들은 더듬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야? 3억 8천짜리 집 차지하려고 이럴 은둘먹은 어머니를 속이려던 거 맞지? 내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희가 언제? 며느리의 억지 같은 변명에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녹음 다 해두었어. 그제야 그들의 숨이 걸렸습니다. 너희 친정 어머니가 요양원까지 알아본 것도 알고 있어. 게다가 시누이까지 가담했잖아. 수화기 넘어 아들과 며느리는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내 웃음은 냉정했습니다. 72 된 어머니에게 치매 연기하라고 한 자식에게 무슨 기회를 주라는 거니? 엄마, 제발. 저희 갈 곳이 없어요. 며느리도 울며 매달렸습니다. 그때 나는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너희가 날 요양원에 보내려 했을 때 나는 어디 갈 곳이 있었니?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근처 모텔에서 잠을 청했다고 들었습니다. 30해를 살아온 집에서 쫓겨난 기분이 어떤지 이제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아들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영민 부장님과 통화 가능할까요? 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없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사실 지난주에 어머니께 들은 일이 회사 내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영민 부장님은 출근 즉시 인사팀에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효자 마케팅으로 승진까지 했던 아들. 그러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사실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게 알려졌거든요.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래요. 영민이한테 연락 오면 전해드릴게요. 그날 오후 아들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제가 잘릴 수도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만 말했어. 너희가 한 일들 말이야. 엄마 제발 해명해 주세요. 오해야요. 오해 녹음 파일도 있는데 무슨 오해야? 아들은 결국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감봉과 함께 팀장 자리도 박탈당했습니다. 화요일에는 며느리 친정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김영숙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친정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화를 냈습니다. 갑자기 집을 팔아버리다니 왜 화내세요? 제 집 제가 파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녀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수진이랑 영민이는 어디서 살라고요? 그럼 아줌마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 건 괜찮다는 거예요. 제 반박에 그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요양원까지 알아봐 준 것도 저를 처리하라고 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 통화 이후 친정 어머니는 오히려 며느리를 나무랐다고 합니다. 네가 시어머니를 잘못 건드려서 이런 일이 생겼다. 집을 팔고 남은 금액은 2억 3천만 원. 여기에 원래 제 예금 8,250만 원까지 합치니 총 3억 1,250만 원. 정기 예금에 넣으니 매월 이자만 1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연금 200만 원과 합치면 월 350만 원. 혼자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새로운 동네에서 새로운 인연도 맺었습니다. 옆집 박 할머니는 저와 나이가 비슷하고 혼자 사는 처지도 같아 서로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영숙 씨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자식들한테 집을 줬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맞아요.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스트레스가 사라지자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잠도 잘 오고 식욕도 돌아오고 혈압도 정상으로. 매일 아침 공원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당당하게 맞서 싸우세요. 이른둘에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여러분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